안녕하세요. 환대 속으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1부에서 설명드린 환대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 장소, 환대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 질문을 받고 저희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요. 저희가 모집한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1부를 들으시면서 가졌던 궁금증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 기회에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부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 장소, 환대를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로 답변을 소개해 주실 분 있나요? 제가 스타트하겠습니다. 절대적 환대의 개념이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냥 환대라고만 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책을 바탕으로 스터디하면서 절대적 환대라는 개념까지 확장시켜 이해하다 보니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친절하라는 게 절대적 환대로 이해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약하자면 절대적 환대의 개념을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분 정도가 비슷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환대 앞에 붙은 절대적 이란 표현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1부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대가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던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고 싶어요. 환대란 그보다는 이 사회 구성원이라면, 즉 사람이라면 마땅히 건네야 하고 받아야 하는 의무에 가깝죠. 따라서 환대는 누군가의 친절이라는 인정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의무라고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이해했을 때 절대적 환대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적인 의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 환대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친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가 사람임을 인정해줘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가요? 여전히 모호한가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한 번 더 짚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답변은 누가 소개해 볼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떠올려 봤는데 가족이 떠올랐어요. 절대적 환대의 예시로 가족을 떠올려 봐도 될까요? 제 생각에 아마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특히 가부장제의 가족은 절대적 환대보다는 오히려 조건부 환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람으로 현현하고 있어 보일지라도 구성원 모두에게는 늘 조건 내지 자격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장이 가족의 여러 자원, 특히 경제적 자원의 소유와 분배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은 가장 혹은 사회가 내세우는 모범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족이라는 명목에서 이뤄지는 환대가 철회될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가장 역시 가장의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받고 만약 미흡할 경우에는 환대가 철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이처럼 가부장제의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가 상대가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에 따라 평가받는 꼴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적 환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자도 5장, 우정의 조건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5장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받은 5장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우정의 조건을 100%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정이라는 키워드에서 환대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앞선 일부에서 환대는 우호의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와 우정이든 사랑이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그래서 저자는 환대를 우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정의 조건인 환대, 즉 우호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장해 줘야 하는 걸까요? 그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동등한 사람으로 현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사회 안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줘야겠죠. 저자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드는 일, 청소년 쉼터를 마련하는 일, 주거수당과 실업수당을 보장해주는 일 모두가 환대라고요. 사람들이 누군가와 우정을 쌓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요. 만약 지금 말한 것들이 왜 우호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일인지 모르겠다면 한 가지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노숙자와 친구 혹은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만 저자는 여기에 대해 비슷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해줍니다. 자신이 가끔 길 가다 마주치면 돈을 주는 거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거린과 친구의 물꼬를 튼 이후 자신은 더 이상 그에게 돈을 기부할 수 없었다고요. 왜일까요? 우정은 교환, 주고받음에 의지하는 관계예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주고받으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죠. 한편 우정은 서로가 동등한 이임을 전제로 하기에 우정을 만드는 모든 교환은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거린의 경우는 어떤가요? 거린은 누군가의 기부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잖아요. 거린과 당신 사이에 우정을 만드는 교환이 오고 갔다고 한들 그 의미가 다르죠. 거린에게 당신의 선물은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일이고 당신에게는 그저 선물일 뿐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거린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굴욕이에요. 어떤 사람이 속한 구조적인 위치가 남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위치라면 그는 결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호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환대에는 물질적인 재분배 역시 해당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우정과 환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는 없겠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답변만 남았네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증여와 환대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내용처럼 정말 간단 명료한 질문이네요. 혹시 답해 주실 분 있나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자면 증여와 환대의 차이는 인정의 유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증여는 어떤 식으로든 증여자가 증여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대중들에게 익명의 기부자로 여겨지거나 증여받은 이에게 빚을 졌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환대는 이와 달라요. 환대를 행한 이에게는 어떤 인정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고 거기서 생기는 관계성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아까 감자님의 답변에서 나왔던 거린을 생각해 보면요. 거린에게 주는 선물은 거린의 구조적인 위치 때문에 특별한 인정이 생겨 우정을 막는 거잖아요. 반면에 환대 속에서 무언가를 받은 이는 무언가를 준 이에게 빚을 졌다는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죠. 인정의 유무, 이해가 되셨을까요? 또 엄밀히 말하면 증여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고 환대는 사회와 개인, 그리고 다시 그 개인으로부터 사회로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증여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일에 불과하지만 환대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사람임을 인정받고 또 인정받은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일이니까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얼추 이해한 것 같아요. 사실 일부에서부터 인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증여와 환대에서 쓰이는 인정이라는 말의 맥락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루피님의 답변 덕분에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인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와 환대에서 말하는 인정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와 환대, 각각의 행위에 대한 인정이라고.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죠. 저처럼 분명 사람 됨은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환대는 왜 인정이 필요 없다는 거야 하시면 안 돼요. 루피님의 설명도 그렇고 마지막 감자님의 얘기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증여와 환대에 관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슬슬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게 많았어요. 특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책에서 저자가 환대에 대한 논의를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와 구분하는 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책을 아직 안 읽은 분이 계실까봐 설명해 드리자면 데리다는 환대가 사적 공간마저 완전히 개방하는 개념으로 보았고
그런 점에서 환대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한 학자예요. 그런데 저자의 시각에서는 환대의 가능성을 사적 공간을 모두 개방할 필요는 없는 공공성의 창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라보죠. 그러므로 환대는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는 건데, 책을 처음부터 읽어갈 때는 이런 개념을 잡기 어려웠어요. 환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에 집중하다 보니 환대라는 게 뭐지? 어디까지 환대해야 하는 거지? 환대라는 게 그냥 낯선 이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것마저 환영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네요.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나왔던 질문과 답변으로 해결되는 것이긴 한데 환대가 재분배를 포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막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환대가 타인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를 인정하며 결국 그가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결국 환대는 그가 사람을 연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 결국 자원의 재분배를 수반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분배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얘기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받아둔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환대와 관련된 본인 경험이나 떠오르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였습니다. 환대가 잘 이루어졌다고 느낀 사례나 혹은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유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노키즈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특정 대상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는 노존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된다는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는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라뇨. 약하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사회에서 어린이의 존재가 배제되는 것 같아요. 노조는 마치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집을 태우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문제가 발생할 만한 상황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어린이의 행동 양식을 어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행위로 규정하는 것부터 이미 환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노키즈존, 노중년존 등은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민과 신조어들에서도 환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틀딱충, 진지충, 맘충,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여성의 사진 밈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더불어 밈과 신조어들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니까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저도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일부에서 나왔던 장애인 이동권만이 아니더라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배제가 당연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여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언제든 환대가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환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여성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바운더리 밖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또 비정규직은 어떻고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임금이나 작업 환경, 대우에서 숱한 차별을 겪고 있어요. 비정규직 역시 정규직과 다른 형태일 뿐 엄연한 노동이며 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되는 이들인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의 이유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이들이라고요. 따라서 그들이 겪는 문제, 특히 생활고는 그들 개인의 노력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먹고 편의점 알바나 한다는 의미에서의 편돌이라는 표현은 어떻고요? 낯설 수는 있지만 저는 비정규직자 역시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 밖에도 여러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환대받지 못한 이들을 떠올리려면 사회학적 상상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공감됩니다. 그런 상상력을 토대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끼리 의견을 나눠봤으니 지금부터는 저희가 받아본 답변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답변부터 소개해 볼게요. 반 친구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저를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상태로 수련회를 갔는데 다 같이 모여서 놀 때 저는 당연히 안 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불을 펴고 잘 때도 다른 친구랑 같이 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반 강제로 양보하느라 제일 추운 현관과 화장실 쪽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같이 잘 친한 친구도 없으면서 괜히 오기 부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수련회 때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답변은 개인적 경험을 잘 살려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이런 상황 정말 곤란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학창시절에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급에서 이렇게 대해지면 정말 괴롭죠. 맞아요. 답변하신 분께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환대받지 못했다고 느끼셨겠어요. 분명히 여기 나도 같은 공간에 버젓이 있음에도 나의 존재가 지워지고 같은 집단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섞이지 못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도 아마 우리 사회를 향해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부디 지금은 잘 극복하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답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콘텐츠 중 어린아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회실험 콘텐츠가 생각나요. 그런 종류의 사회실험 콘텐츠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절대적 환대 사례인 것 같아요. 또 유튜브나 방송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방문한 젊은 청년이나 외국인에게 절대적 환대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본 것 같아요. 물론 카메라가 있었으니 100% 절대적 환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절대적 환대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례로 생각하려 하니 또 헷갈리네요. 네, 이러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네, 환대 개념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제시해 주셨네요. 환대와 절대적 환대의 개념은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의 답변과 설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어린아이라든가 타지인, 외국인이 나이가 어리거나 자리를 잘 모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하는 그들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은 환대와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배려들이 그들이 사회에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자리를 인정받도록 이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답변을 소개해 볼까요? 이분께서는 환대가 이루어진 사례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각각 제시해 주셨네요. 우선 환대가 이루어진 사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전 공강기사팀 답사로 간 양재도서관이 환대라는 키워드와 너무 잘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준다는 점,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규모의 열린 공동체, 작은 연결망을 우리 사회에 많이 심어둘수록 절대적 환대가 이뤄지는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양재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두 분은 양재도서관이라는 곳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번엔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이런 곳이 있었군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공 공간이라니 환대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열린 공동체 사회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절대적 환대와 가까워질 것이라고 봐요. 이번에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간기사 컨텐츠에서 이런 공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줄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읽어볼게요.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나는 노인들이 괘씸해서 절대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노인들은 자리를 안 비켜주면 눈치를 주고 그런다. 그 점이 괘씸하다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꽤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식의 노인 혐오가 존재하는 사회는 절대적 환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대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써주셨네요. 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요즘은 아까 언급했던 틀딱춤 같은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신조어로 퍼져 있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리를 비켜주든 잘 비켜주지 않든 어찌됐든 개인의 선택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그래도 싸다. 이런 식으로 배제를 정당화하고 대상을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대상에 대한 혐오를 내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런 인식들 탓에 우리가 절대적 환대로 나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개인의 인식이 모여서 집단 혹은 사회의 인식이 되고 있으니 말이죠. 개인의 인식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드디어 마지막 답변을 소개해보고자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예외가 없는 예시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나를 절대적으로 환대해 주진 못해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즉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관계가 자신에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그것에 기반한 상대적 환대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정의하는 환대는 사람에게 자리, 장소를 내어주는 행위로 제정했던 거로 기억해요. 일전에 당근마켓을 구경하다가 어떤 분이 올린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러했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사라졌을 때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근마켓 게시글에 알바를 구한다는 제목과 자신에게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사장님이 계신지에 관해 부탁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게시물에는 좋은 사장님을 만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덕분에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일면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어둠 속에서 나올 기회를 줬던 사장님은 어쩌면 절대적 환대라는 개념에 거의 근접했던 사례라고 생각해요. 환대받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인데 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해주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우선 확실히 답변해주신 분께서 상대적이라고 표현해주신 책의 표현으로는 조건부 환대가 사회에 만연한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아주 많은 관계가 조건부 환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사회에서 절대적 환대 예시를 찾아보기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시해주신 당근마켓 사장님의 사례는 아까 다뤘던 개인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같이 느껴지는데요. 사장님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 개인 차원에서의 환대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방향으로의 인식들이 모여서 실업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인식이 나아가서 제도적 측면으로 환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두 번째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우리 일상에서 환대라고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잘 말해주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타인에게 건넬 수 있는 환대가 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환대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건 환대보다는 징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환대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에 가까운 거잖아요. 물론 답변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역시 충분히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지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삶을 포기하려는 이에게 직장을 마련해준 사장님보다는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기 전에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애초에 한 개인이 힘든 일을 도와줬다고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도움을 받은 이가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겠죠?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은 절대적 환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들?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공공성의 창출을 통한 환대가 가능함을 짚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공공성의 창출을 통해 환대에 더욱 가까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치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처럼 어떤 도착점 혹은 끝이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책에서 제시한 예시인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잡고 민주주의 사회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처럼 끊임없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론상으로는 네라고 대답하고 싶네요. 저도 절대적 환대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고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절대적 환대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으로만 보면 절대적 환대의 사회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기에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적 환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는 이미 환대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때때로 우리 눈앞에서 치워지고 입막음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자의 말처럼 애초에 우리 사회가 절대적 환대의 기초에 있고 또 언제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음에 공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 환대가 실현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적 환대를 우리 앞에 도래할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 환대는 단순히 누군가의 공상을 넘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의 절대적 환대는 더는 어렵고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이상이 되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상을 한번 가져본 것 같습니다. 내가 쉽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그리고 발견한 그들을 있는 힘껏 환대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적 환대가 도래할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생각은 이런데 다른 독자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두부님? 네,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여러 번 읽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사회로 꼭 나아갔으면 하네요. 또 다른 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이란 말이 붙어서 거창해 보이지만 모든 인간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긍정적인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변해주신 분들이 써준 의견들 중에서 절대적 환대에 대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데요. 이분은 절대적 환대에 거의 근접한 사례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절대적 환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절대적이라는 단어의 정의처럼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정의를 쉽게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이상이 그렇듯 좇는 것 자체로도 그 의의를 지니기도 하기에 절대적 환대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우리 사회가 절대적 환대를 이상으로 필요로 한다면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좇고 갈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답변해주신 다른 분들도 한국이 절대적 환대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환대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대의 개념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위가 무척 중요해진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절대적 환대가 도래할 사회로 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I touch will break.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한층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아서 뜻깊은 2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참 좋았고요. 2부 누가 기획했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네. 이 뜻깊은 2부에서는 책과 관련해서 어려운 개념, 환대와 관련된 사례, 또 절대적 환대가 가능한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희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과 궁금증이 해소됐길 바라면서 2부 마치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만나요. 안녕. But your back has been feeling exhausted from all of the weight.